시아버지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밀려 떨어진 겁니다. 한밤중 우물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빠진 게 아니다. 군량비를 훔친 자들이 나를 밀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범인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선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우물 속 귀신의 위험한 동맹. 그날 대청마루에서 모든 이름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 기왓장 위로 가을 서리가 내려앉던 무렵이었습니다. 훈련도감 부장 이도겸의 집 안채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대문 밖으로는 병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안으로는 숯불 타는 냄새와 함께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서리는 그 아침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을 살폈습니다. 침선라인 출신인 그녀는 바느질 만큼이나 글과 셈에도 밝았어요.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이 집안의 공기가 늘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이 전첨사는 본래 무관 출신으로 젊어서는 북방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나이 들어서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바둑이나 두는 게 전부였죠. 말이 없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가을 새벽 우물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종이 새벽 물을 깃다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이미 물에 불어 있었고 손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울음을 삼켰고 안채에는 곡소리가 번졌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장례 절차를 서둘렀죠. 그런데 서리는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밤이면 오히려 정정하셨고 술도 즐기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우물가에 갈 연유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창고채에 제수용포를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틈으로 가늘게 들어오는 그 창고 안에서 그녀는 바닥 한켠에 밀쳐져 있는 군량미 자루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루의 아랫단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피였습니다. 마른 피가 삼배올 사이로 깊이 스며든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서리는 보았습니다. 인기척을 지운 채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을. 남편 이준혁 그리고 시동생 이준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자루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49일째 되던 날 한양에는 이른 안개가 내렸습니다. 서리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집안 사람들이 잠든 시각이었어요. 발밑으로 이슬이 차갑게 스몄고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우물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은 장례 이후 한 차례 퍼낸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은 그대로 걸려 있었고 돌틈에는 이끼가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서리는 우물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두레박 줄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물속 어딘가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빠진 게 아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막혔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시아버지의 목소리, 그 낮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두 눈은 멀쩡히 떠 있었고 손끝은 돌 난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마음 어딘가에서 이미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그날부터 창고 장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침선나인 시절 그녀는 상국 옆에서 물자 출납 기록을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 흐름이 보였고 흐름이 보이면 빠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창고 안굴량미 장부는 겉으로는 단정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납품 날짜와 수량이 어긋났습니다. 어떤 달은 받은 양보다 나간 양이 더 많았고 어떤 달은 수령 도장이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마다 같은 필체로 숫자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이준서의 손글씨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굴량미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 밖으로 빠져나간 쌀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량은 작지 않았어요. 서린이 계산한 것만도 수십 석이 넘었습니다. 훈련도감 굴량이었습니다. 병조 감찰이 들이닥치면 멸문지화를 면할 수 없는 죄였어요. 그렇다면 시아버지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막으려 했겠죠. 그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분이었으니까요. 아들들에게 멈추라고 했을 것이고 아들들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우물 안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어요. 서리는 장부를 원래대로 덮어두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어요. 이 집안에서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공범이었고 시동생은 주모자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우물 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나타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서리는 홀로 등잔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깥은 조용했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늘이 삼배 위를 오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문 너머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서리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늘을 든 손이 멈췄어요. 등잔 불꽃이 이유 없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단정하게 여민 도포, 뒤로 묶은 상투, 그 날카롭고 깊은 눈빛. 다만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듯 창백했고 윤곽이 조금 흐릿했어요. 발 아래로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구나.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런 눈으로 보곤 했었죠. 무언가를 재는 듯한 그러면서도 조용한 눈빛이었어요. 내 명예를 되찾아다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귓속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보다 겁쟁이로 기억되는 것이 더 분하다. 나는 막으려 했다. 그것만은 세상이 알아야 한다. 서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랑채 동쪽 벽 세 번째 마루판 아래를 보아라. 서리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거기에 내가 따로 기록한 장부가 있다.
굴량미를 빼돌린 날짜와 수량, 그리고 그 쌀이 흘러간 자리까지 모두 적어두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직을 산 자들의 이름도 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굴량미 횡령만으로도 중죄였는데 관직 매수 내역까지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으로 이어지는 줄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체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잔 불꽃이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두렵겠지.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눈빛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믿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등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랑채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은 하루아침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이준혁은 서린 앞에서 늘 무표정했어요. 말이 없었고 눈길을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냉담함인지 서리는 구분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그는 서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오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눈 속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이 선 의심이었어요. 서리는 숟가락을 들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지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광에 갇혔습니다. 남편이 직접 문을 잠갔어요. 하인 둘이 양옆에서 그녀의 팔을 잡았고 서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자 이 집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광 안은 어두웠습니다. 볏짚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깥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고 헛소리를 한다. 아무도 들이지 마라. 하인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리는 집더미 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숨을 골랐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튿날부터 안채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밥을 넣어주는 손이 조심스러웠고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린이 광문 너머로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었어요. 누군가 속닥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님이 시아버지 귀신을 봤다느니 밤마다 혼잣말을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시동생 이준서와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관청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쳐버린 아내가 창고를 뒤지고 장부를 조작했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아내가 먼저 고발당하면 설령 진짜 장부가 나온다 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 꾸며낸 문서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준서가 말했습니다. 형수가 시아버지 귀신을 봤다 하면 관에서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광 안에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히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광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장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어요. 사랑채 동쪽 벽 세 번째 마루판 아래 시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야 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막지 못할 방법으로.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더미 위에서 등을 곧게 세웠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서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 안에서 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고 빛이 달랐어요. 서리는 자신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우물가에는 등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시아버지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어요. 손에는 접힌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에서 떼어낸 낱장인 듯 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 이준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를 보고 돌아섰어요. 두 사람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손이 문서를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서의 팔이 움직였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헛돌았어요. 등잔이 쓰러지며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우물 안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돌처럼 무거웠어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밤 다른 장소였어요. 기와가 높고 담장이 두꺼운 어느 대갓집 사랑채였습니다. 촛불이 여러 켜져 있었고 술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준서가 그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비단 도포에 옷관자를 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줄이었고 눈빛은 침착했어요. 이준서가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은 자세였어요. 그 남자가 술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리는 그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어요. 형조 판서의 사위였습니다. 군량미가 흘러간 곳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준서는 그저 손이었습니다. 남편 이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뿌리는 그 방 안의 남자였고 그는 조정 깊숙한 곳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장면이 사라지고 다시 광 안의 어둠이 돌아왔어요. 집더미 위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광문을 연 것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침선나인 시절 상궁의 침방 열쇠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비녀 끝으로 자물쇠 안쪽을 두어 번 건드리자 걸쇠가 풀렸어요. 서리는 소리 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처마 그늘을 따라 움직였어요. 사랑채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도 동쪽 벽이 보였어요. 세 번째 마루판은 다른 것보다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틈을 짚자 판이 소리 없이 들렸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기름 종이에 두 겹으로 쌓인 장부 한 권이었어요. 두껍지 않았지만 빼곡했습니다. 서리는 품 안에 넣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던 시각이었어요. 하인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서리는 대청 한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봐라. 주인 어른께 전하여라. 마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인들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광에서 나온 마님이 머리를 단정히 빗고 대청에 서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준혁이 나왔습니다. 이준서가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 대문이 열렸어요. 훈련도감 군졸 셋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인이 전날 밤 광문 틈으로 몰래 내보낸 정갈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설인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부를 군졸에게 내밀며 똑바로 말했습니다.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장부가 미쳤습니다. 군졸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수량,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군량미가 빠져나간 경로와 그것을 받은 자들의 관직명이 또렷했습니다. 군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사람이 장부를 들고 다른 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청마루 위에 아침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친 군졸들이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마당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두레박줄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었어요. 하인들이 하나둘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없이 천천히 우물 안에서 물이 차오르더니 돌란간을 타고 마당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마당 돌 위를 적셨어요. 하인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 위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형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안개처럼 흐릿했어요. 그것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도포자락, 상투, 그리고 그 깊고 날카로운 눈빛. 시아버지 이 전첨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발은 땅에 닿지 않았어요.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마당 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또렷했어요. 마당 안에 모든 사람이 굳었습니다. 군졸들도 멈췄어요. 하인들은 입을 막았습니다. 설인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형상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눈빛과 마주치자 그대로 대청마루 위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알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둑이 무너지듯 이어졌습니다. 군량미를 빼돌린 경로, 장부를 조작한 방법, 시아버지가 막으려 했을 때 이준서에게 눈짓을 보낸 것까지. 이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모두 쏟아냈어요. 이준서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몸을 돌려 대문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군졸이 먼저였습니다. 두 팔이 뒤로 꺾였고 이준서는 마당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형상이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준서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어요. 형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눈이었어요. 이준서의 어깨가 꺾였습니다. 배우는 형조 판서 대감의 사위 윤태식입니다. 군량미는 모두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군졸 하나가 즉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윤태식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하지만 한양 성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북소문 쪽에서 그를 잡았다는 정갈이 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상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마당의 물도 조용히 빠져들었어요. 두레박줄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젖은 마당 돌 위에서 잔잔하게 빛났어요. 서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준혁과 이준서는 각각 먼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굴량미 횡령과 관직 매수, 그리고 존속 살해 방조, 죄목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형조 판서의 사위 윤태식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북방으로 유배되었어요. 형조 판서 본인도 파직을 면치 못했습니다. 빼돌려진 굴량미는 상당 부분 환수되었어요. 창고 장부와 시아버지의 장부가 맞물리면서 흘러간 경로가 낱낱이 드러난 덕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훈련도감 군량 관리 체계를 다시 손보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서린에게는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그 공을 세운 며느리에게 집과 전답 일부를 상속한다는 결정이었어요. 관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어요. 친정이 있었고 몸 하나 건사할 재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짐을 싸지 않았어요. 이 집 안에서 억울하게 쓰러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판결이 마무리되고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어요. 서리는 우물가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고 마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레박줄이 가을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어요. 형상이 나타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전처럼 선명하지 않았어요. 빛이 바래듯 옅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시아버지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말없이. 그러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핏줄보다 의리가 깊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형상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흐려졌어요. 마치 물이 땅으로 스미듯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 위로 첫 별이 하나 돋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두레박줄이 멈췄어요. 우물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